앞으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하고 디파이하고 또 결합된 상품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려면은 한국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도 연계를 해서 투자의 범위를 좀 넓혀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산업계, 주식계뿐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굉장한 내러티브를 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에서 32년간 재직하면서 그중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마저도 정년퇴직을 당해서 지금은 자유로운 글쓰기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오늘이 2월 4일인데요. 어제 3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9만 거의 1,00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행히 오늘은 좀 10만 1,000달러 선으로 좀 다시 안착을 했는데요. 요즘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떠할까요? 예, 요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는 거는 트럼프의 그 관세 폭탄 때문인데 이게 대선 기간 중에 공약으로만 내세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캐나다나 멕시코한테 25% 관세 위협을 하고 중국한테도 10% 추가 관세를 물리고 등등 그 공약 그대로 실현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관세라는 거는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또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등 시장금리가 치솟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건 굉장한 악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출렁거려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혹은 밤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게 굉장히 출렁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런 상황에서는 나스닥과 동조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벼랑간 그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거나 하면 얼른 나스닥 선물 시장을 들어가 보시면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행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이 그 나스닥하고 같이 이렇게 커플링이 되면서 그런데 다행인 거는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 탄력성이 더 좋습니다. 빠질 때는 같이 빠지지만 회복해서 올라올 쪽에는 이게 더 빨리 치고 올라와요. 하여튼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크게 두 개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가 거시경제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은 친암호화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놀라는 가장 큰 이유는 대공황 때 이렇게 고관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스무트 할리 관세법이라고 한마디로 대공황이 닥치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지금 트럼프보다도 한술 더 떠서 그때는 평균 수익관세를 자그마치 59%까지 올리고 심한 거는 한 400% 이렇게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세계 경제에 들이닥쳤냐면 그 통에 경쟁국들이 같이 보복관세를 때리는 통에 무역 물량 자체가 세계적으로 한 30% 정도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한 60%나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그 통에 대공황이 더 오래 가서 세계 모두가 다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제대로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손에 양칼을 들고 한쪽에는 감세, 한쪽에는 고관세를 막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것보다 더 먼저 반응하는 게 한마디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좀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러면 다시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많은 분들이 이 가상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예, 그게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 통에 가격도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백악관 내에 워킹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실무그룹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가상화폐하고 인공지능을 총괄하는 차르로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삭스한테는 휘하에 그를 보좌할 실무그룹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바로 그 실무그룹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실무그룹을 어떻게 만들어줬냐 하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부서, 미국 재무부, 법무부, 그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등 관련 부서의 국장들로 데이비드 삭스를 보좌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주요하게 세 개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트럼프가 대선 때 공약했던 그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에 관한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첫째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암호화폐 개발업체들한테 은행 서비스나 행정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세 번째는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거를 금지시키는 명령에 서명을 했고, 즉 이 얘기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CBDC를 개발하지 않고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주력으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6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악관 내에 이런 실무그룹을 구성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도 가상화폐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기존 세크에서 규제해왔던 가상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어서, 특히 그간 그 리플 같은 데 소송을 걸었던 이런 것들이 취하될 수 있는 소송 종결 기대감이라거나, 그 다음에 규제 일변도의 SEC가 이제는 정책 지원 부서로서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 코인, 또 멜라니아 코인 등이 좀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사회적인 논란이 많이 됐을 텐데, 일단 미국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되기 이틀 전인가 그때 나왔죠, 코인이.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민코인하고 멜라니아 민코인을 발행한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가족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가족 사업을 지금 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집중시키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본인의 가족 사업과 본인의 정책 지원이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본인의 진심을 알린 게 아닌가라는 좀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트럼프 가족은 최근 암호화폐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회사에 그들의 가족의 초상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회사의 경영진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세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상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반대급부로 이 회사 수익의 75%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는 트럼프 회사는 아니지만 트럼프 가족들을 위한 회사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트럼프 미디어라고 트럼프가 지분의 80%를 보유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사업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M&A를 검토하고 있고 등등, 이런 걸로 미뤄봤을 적에 그들의 가족 사업 겸 그다음에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한, 이게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미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자체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민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내재 가치가 없고 어떤 그 유행을 타는 거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지금 가치를 갖기 시작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민코인이라는 거는 어떤 그 시장의 상황이나 어떤 그 사물의 특성을 좀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연예인들이 팬덤을 형성하듯이 일종의 암호화폐 세계의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출동한 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같은 거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거나 뭐 어떤 이러한 지원도 있지만, 그냥 본인이 그 코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그러한 층에서는 같이 이제 그 코인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민코인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이끄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놓은 민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코인들보다 좀 우위를 점하면서 지금은 비록 초기에 나왔던 그 가격 대비 많이 가격이 빠졌습니다만은 그 민코인계의 선두 그룹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코인이나 멜라니아 코인은 트럼프 지지 세력한테는 이거는 또 색다른 의미로 다가서기 때문에 어떠한 그 암호화폐 시장의 킹메이커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예상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그 1월 말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금리는 사실 자산시장 전반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통화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즉 미국이 강달러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강달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로 가면 경쟁국 통화인 위안화나 엔화나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치솟습니다. 통화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도 가장 큰 악재가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이 가격이 하락하는 걸 의미해요. 주식 시장도 금리가 오르면은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압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시중에서는 금리가 인하돼야 유동성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지금 거시경제 흐름은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그러한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즉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암호화폐가 영향을 받는 가장 큰 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거시경제 흐름이고 하나는 정부의 정책인데 이제 정부의 정책은 친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섰고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은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데 지금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가장 빨리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2025년인데요. 올해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올해는 생각보다는 그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 해예요. 우선 4년 반감기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각종 암호화폐 ETF들이 승인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건 리플이나 솔라나나 이런 다른 알트코인도 있지만은 그들끼리 서로 이제 복합해서 나오는 거,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합친 ETF.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5개 큰 코인을 모은 ETF. 심지어는 메이저 알트 10개를 같이 모은 ETF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메이저 코인 10개 정도를 모은 거는 한마디로 그게 암호화폐 전체 시총의 거의 한 80% 이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치면은 일종의 패시브 펀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지수 추종하는 ETF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런 게 나오면은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돼서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대되는 건 과거에는 SEC가 각종 소송을 남발하면서 각종 암호화폐들의 그 발목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종결될 가능성도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백악관 내에 이번에 그 워킹그룹에서 전체적인 그 총괄적으로 지원책을 검토해봐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제 발표가 되면 그게 또한 성장 동력으로 이제 작용할 거고 이거 이외에도 사실 많은 호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즉 이거는 나중에는 생각보다 더 큰 효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포브스 같은 데는 올해 안으로 G7이나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는 국가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지금 15개 주가 각 주정부 단위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이나 이제 대형 은행들도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SAB 121이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 같은 수탁 업무조차도 할 수 없던 게 그런 걸 은행이 맡게 되면은 그걸 부채로 계산해서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됐어요. 한마디로 암호화폐는 손대지 말라는 그런 악법이었는데 이번에 그게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해서 각종 사업을 만들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서 저는 올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이 개당 70만 불이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이제 현실 가능성 이걸 예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블랙록 CEO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그 나름의 충분한 그 계산이나 예측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지난해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위험 신생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거는 이게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가 될 텐데 이게 금융기술의 두 번째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비트코인 ETF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되는 RWA 산업이 이제 진짜 금융산업 전체를 바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실제로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RWA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태까지 기관들은 이 시장에 참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세금 문제가 걸리고 회계 문제가 걸리고 사도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수탁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을 해준 게 지난해 초에 나온 비트코인 ETF예요. 간접 투자의 길을 이제 열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초서부터 기관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간에는 이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던 시장이고 기관들은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지난해 ETF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사분기에 944개인가 그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았어요. 그런데 944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10,000개도 넘는데 그중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는 매 분기에 SEC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 투자만 해도 7,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7,000개 중에서 한 900개 들어왔으니까 한 10여 프로 들어온 건데, 그리고 그나마 이들이 처음에 입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적은 금액,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형 금융기관들이나 투자기관들은 이 시장에 그렇게 입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씩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의 한 분석업체에서 내는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한 건당 체결 가격이 100만 달러가 넘는 게 전체 거래의 70% 정도나 된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거는 개인 투자로 보기 힘들고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제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개인들이 주도하는 힘보다는 훨씬 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최근의 변화는 이제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국가들 간의 경쟁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15개 주정부가 지금 주정부 단위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레리 핑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형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도 이러한 경쟁에 뛰어들겠구나라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그런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여태까지 하고는 시장의 양상이 틀려지는 거죠.
이 대형 금융기관, 대형 투자기관, 그 다음에 대형 연기금, 대형 국부펀드, 그 다음에 국가 단위 혹은 주정부 단위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올해 말에 일반 전문가들은 한 20만 달러 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50만, 심하면 70만 달러까지도 앞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런 거는 기관 장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국가 단위의 포모가 펼쳐졌을 때, 즉 이 시장에서 내가 더 머뭇거려 가지고 소외당하면 안 하겠다라는 게 국가 단위로 퍼져갔을 적에 그 정도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던 거래가 이제 기관, 국가 단위로 이제 큰 자금으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이클이 바뀔 가능성도 좀 보시나요? 기존의 사이클이라는 건 어떤 반감기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품 단계에 이르러서 이게 또 거품이 꺼지고 이랬던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은 그 사이클 이론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예년에 반감기 4년 사이클은 비트코인이 규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고 이제는 이게 양성화 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환경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첫 해하고 둘째 해는 괜찮았는데 셋째 해는 어김없이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셋째 해는 지난 데이터를 보면은 몇십 %씩 이렇게 빠지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반감기는 그때하고는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 이론은 저로서는 바뀐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레리 핑크와 반대로 최근에 보면은 빌 게이츠나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년 안에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회의론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회의론은 사실은 옛날부터 이제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힘든 게 사실은 비트코인이 나와서 기존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내재적 모순이나 본질적인 문제를 이게 도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달러 같은 경우도 지난 50여 년간 보면은 1971년도만 해도 금 1온스를 사는데 35달러였는데 지금은 285달러를 줘야 사요. 즉 이 얘기는 그 가치의 99%를 50년 사이에 훼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훼손 속도가 더 빨라져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즉 돈이 10배 이상 풀렸다는 건 사실은 그 상대적인 다른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을 쇠뇌시키는 그러한 지표이고 사실은 화폐 가치의 희석은 부동산이나 이런 원자재 같은 게 더 정확하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그간 10여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궁극적으로 화폐 가치의 훼손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항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설계된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제 생각에는 기존의 달러 등의 법정 화폐하고
앞으로 다른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게 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CBDC를 발행하지 않고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항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 등이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CBDC가 도래하면은 지금의 기축통화도 굉장히 많은 섹터로 분권화될 거예요. 이렇게 통화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축통화가 분권화되는 이런 춘추전국 시대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어떤 패권국이 통화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거래하고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통화 시스템이 탄생할 수뿐이 없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 상승이 빠른 게 세계 화폐로서의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어지고 재료에 수렴할 거다는 그런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사실 최근에 그 무역 정책 발표하기 전에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크게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만 달러가 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정책, 즉 감세와 고관세로 인한 트럼플레이션이 벌어질 거다라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억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아마 오래 걸리지 않아서 시장은 다시 이제 반등세로 이제 올라타게 될 거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 분출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화가 가시화될 때예요. 아, 이거는 정말 되는구나 라고 투자자들이 느낄 때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백악관 내에 그 워킹 그룹을 만들면서 6개월 내에 보고서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책을 지원할 건지 등등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그때는 시세 분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뭐 지금 가격에 뭐 몇 배가 된다, 70만 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사실 가격 투자가 아니고 이건 가치 투자예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 그건 큰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매입 매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 즉 분산 투자 한다라고 적금 들듯이 이렇게 모아 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확신을 얻고 그 토대 위에서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은 많네요. 우선 가격은 사실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 인간이 쉽게 가격을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는 그 가격을 예측해서 매입하고 매도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가치를 믿고 가치 투자를 하십사. 즉 비록 조종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예상할 능력이 안 되고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스트레치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가 예측한 가격이 있어요. 그 양반은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개당 1,3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연평균 29% 정도 오르면 그 수치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후 가격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즉 연 한 29% 정도 가격이 오른다는 걸로 계산을 하면은 1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 127만 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식 시장에 비하면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계엄 발표된 당일날 좀 먹통이 되기도 했고 또 빗썸도 이렇게 35억 배상 등의 문제가 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리스크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각성에 해서 대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구축을 해야 돼요. 이번에 그 먹통이 됐을 적에 그리고 계엄이 발령됐을 적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떨어졌을 적에 이제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립식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크게 흔들렸을 때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학습 효과가 반복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 탄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평소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접속자 수가 동시 접속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를 커버했었는데 그 비상계엄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자그마치 11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는 통에 이제 이런 먹통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1시간 한 40분, 빗썸도 1시간 조금 넘게 뭐 그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요번에 그들이 금융당국에 그 대책을 세워서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대로 그 동시 접속자 수가 110만 명, 150만 명이 되더라도 그런 먹통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혹시 교수님이 보시는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약점,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찾아내지 못하겠어요. 약점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이라거나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제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상적인 직관에 의해서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한 20년 후에는 모든 암호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그 블록체인 암호도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미래의 걱정거리입니다. 도지코인 시총이 78조에 달해가지고 이게 KB와 네이버를 또 추월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약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도지코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도지코인 일단 개가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민코인인데 우선 이 도지코인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제한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는 정반대죠. 그래서 사실상 내재 가치도 없고 공급량도 너무 많을 가능성도 있고 등등 자산 가치로서는
그렇게 사실은 탐탁한 코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시장이 가는 길이 맞을 수 있다라고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선 도지코인이 이렇게 큰 뒤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일론 머스크가 툭하면 도지코인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거래에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개발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인맥과 재력으로 도지코인을 한번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도지코인이 사실은 이거 거래나 결제 코인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게 오픈 소스로 개발됐을 뿐만 아니라 우선 거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적어요. 그래서 소액 거래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라이트코인하고 합병 채굴을 지금은 합니다. 이렇게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동시에 채굴하게 되면서 도지코인의 그 보안성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은 스스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냐면 이제는 내재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스스로 조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적에는 큰 의미가 없는 어떠한 상징적인 유행으로서 출현을 했는데 거기에 팬덤이 많이 생기고 자본력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코인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다른 코인은 목적이 있고 생태계를 만들고 어떤 기능을 갖고 이걸 어떻게 거래나 결제에 쓰겠다 등등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반대로 그런 거 전혀 없이 민코인으로 탄생했던 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역주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믿음을 얻기 시작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민코인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빠르게 성장했던 것만큼 나중에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민코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전체의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코인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좋아하는 것만큼 왜 시장이 좋아야 되는지 이해는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내재 가치가 없거나 또 자산으로서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밈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는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민코인이라는 게 유행성 암호화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행을 쫓는 지지 세력들, 즉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사실은 특별한 내재 가치가 없어요. 내재 가치를 따지기 힘들어요. 없다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내러티브에 의해서 마케팅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민코인이 이 내러티브에 사실은 강한 거예요. 그 팬덤을 형성한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요인인데, 그런데 앞으로는 민코인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변한다는 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요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민코인의 얼굴을 갖기 시작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민코인으로 나왔어도 그게 AI 에이전트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민코인의 주의를 벗어나서 AI 에이전트와 같이 인간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챗봇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스스로 조사하고 투자하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행태로 발전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민코인과 이런 AI 에이전트의 결합이 오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밈코인 ETF가 최근에 신청이 되었는데요. 이게 승인될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사실 승인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승인 기관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에서도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어도 시장이 내 확신과 반대 방향으로 갔을 적에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전제로 깔고 시장하고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 위치, 내 생각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움직이면 내가 모르는 뭐가가 저 시장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봐서 그 이유를 찾아내서 시장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민코인도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는 민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지만 시장이 반응한다면 시장이 어떤 요인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최소한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밈코인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생각한 것보다는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민코인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민코인에 비해서 강력한 상징성이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 나왔다가 고점을 찍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앞으로는 민코인계를 주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가격 추이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지코인이라거나 어떠한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코인들은 그것의 발전 추이를 같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렇다면 혹시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을 리딩할 트렌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에이전트예요. 이거는 사실은 산업계, 주식계 뿐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게 굉장한 내러티브를 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디파이 열풍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하고 디파이하고 또 결합된 상품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 관련된 코인들이 아직 한국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투자를 한번 해보시려면은 한국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도 연계를 해서 투자의 범위를 좀 넓혀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됐을 적에는 그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에이전트 분야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디파이 코인 같은 거는 공부를 겸해서 해외 거래소의 투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조금 위험해 보이는 코인, 또 주의가 필요한 코인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알트코인의 99%는 다 위험합니다. 다 소멸될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한 코인을 찾는 것보다는 위험하지 않는 코인을 찾으시는 게 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코인인지 위험하지 않은 코인인지를 식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식별을 내시냐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미국의 유명 벤처 캐피털 리스트에서 투자한 코인들.
그들이 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그것이 스캔 코인인지 제대로 된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코인인지 백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등등을 면밀히 분석했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그런 코인들을 고르십사 하는 얘기고, 둘째는 지금도 수익을 내는 코인, 그러니까 화려한 미래의 청사진으로 그럴듯하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들을 중심으로 고르시면은 아마 좋은 코인을 고르시게 될 겁니다. 사실 최근에 알트 시장을 보면 좀 알트코인들이 과도하게 난립해 있다라는 좀 인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는 알트코인도 좀 시즌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거는 사실은 반복됩니다. 암호화폐의 여태까지의 패턴은 어땠냐면 먼저 비트코인이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와 거의 동시에 여태까지는 이더리움이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더리움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오르는 게 메이저 알트코인이에요. 한 10여 개 되는 메이저 알트코인이 그 다음에 오르고, 그 뒤로 테마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테마별 순환매는 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멸되면서 이제 바뀌는데, 그러한 알트코인 시장이 한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다시 비트코인이 확 치고 올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갈 때를 이거를 비트코인 시즌이라 부르고,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갈 때를 이때를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75를 넘었으면은 그걸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르고 25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대충 추세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적에는 반드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좀 참조를 하시면서 지금이 알트코인 시즌으로 가고 있구나, 혹은 지금이 알트코인 시즌에서 비트코인 시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 큰 흐름을 먼저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기능 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분명히 좋은 코인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99%는 소멸된 코인이기 때문에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그 첫째는 그 코인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 차트 분석에 의해서 메인 매도 시기를 잡아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큰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어떻고 그것에 투자한 캐피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의 안목을 좀 길러셔야 될 겁니다. 사실 그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제 이더리움인데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시즌에 이더리움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이 이번 시즌에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번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난해에도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은 6단계 업그레이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처리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 이더리움과 기타 솔라나 같은 이러한 그 양대 산맥들의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솔라나가 압승을 했어요. 그만큼 이더리움에 걸었던 기대가 확 누그러들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렇다면 그 연장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이더리움이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 6단계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잘 실행해서 거래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수수료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면은 분명히 보안성 같은 데서는 탁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더리움이 뜰 겁니다. 그런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 개발이나 업그레이드가 지지부진하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은 처리 속도가 빠른 확장성이 높은 솔라나나 레이어 원코인을 선호할 수뿐이 없어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에는 좀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기술 발전의 추이를 다 같이 살펴볼 수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 브릭스에서 금을 지금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위험 자산이 아니라 조금 안정된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시점에 금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러시아 카자나에서 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푸틴이 회의장에 입장할 적에 손에 지폐 한 장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디지털 화폐인데 지금 브릭스는 이 화폐를 무역 통화로 도입할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화폐는 신용화폐가 아니라 금 40%를 담보로 하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브릭스 국가들이 왜 그렇게 금을 열심히 모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금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미국이 금 선물 시장을 주도하고 영국이 금 현물 시장을 주도해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금 시세를 그들이 관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 지나치게 치솟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선물 시장에 규제를 가해서 즉 개시증거금이나 유지증거금을 가격을 올려서 가격을 억누릅니다. 그 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금과 은의 가격을 많이 억눌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 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금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브릭스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금을 수입하면서 과거처럼 마냥 미국이 금선물 시장을 통해서 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는 지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부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금이 시장 가격대로만 움직인다면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금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변동성 노출에 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조심하는 방법은 비트코인 같은 거를 비중을 늘려서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탐욕을 좀 누리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을 한 20% 또 채 못되게 갖고 있고 나머지 80%가 최애 알트코인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알트코인이 치솟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치솟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심을 꺾기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오면 이쪽은 더 빨리 폭락을 해서 갖고 있는 투자금을 날리고 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한 60% 정도는 비트코인을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갖고 나머지 40%를 갖고 알트코인을 투자하십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알트코인은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공부해야 되는데 알트코인은 공부할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어떠한 그 유행 테마 AI 에이전트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코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